2026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10.15 대책 이후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평균 아파트 거래가 같은 경우도 10.15 대책 이후 11월에 이제 정점을 찍었는데 그때가 이제 13억 정도 평균 수준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몇 달 지났잖아요. 현재는 이제 10억 5천, 10억 3천 이렇게 평균 아파트 거래 가격 자체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더라도 정점을 잃었던 시기 8천, 9천 건 정도 서울 아파트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뭐 거래가 다시 살아난다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이제 3천 건, 4천 건대 그리고 이제 1월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신고된 거로는 한 1,700건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어떤 수치가 반영이 되더라도 3천 건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그치지 않을까.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사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호가가 올라가는 상황도 벌어질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출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금을 투여해서 살 수 있는 수요는 실질적 수요는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승세 부분에 있어서도 평균 이제 거래가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2월 달 정도에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이제 고가 주택의 경우는 갭 투자가 가능했던 시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이 있는 뭐 지방의 부자라든가 또 대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여 수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평균 거래가가 15억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랬던 것들이 이제 대출에 대한 어떤 금액의 한도가 줄어들고 또 이제 10월 달부터는 차등 적용하는 상태가 됐잖아요. 결국에는 현금 부자가 많아서 고가의 아파트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출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되면서 그 거래 자체가 빈번해질 수 없는 구조, 현실적인 상황들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가 나타나는 것은 이상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지 않거든요. 지금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월 단위로 한 3천에서 한 4천 건 정도, 역대 평균이 한 6천 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거래가 동반되지 않은 가격은요, 이게 튼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조심해야 되고 올해는 숨고르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매물대를 기준으로 보면은 가격이 제법 떨어질 겁니다. 근데 시세는 별로 좀 안 떨어져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평활하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뭐 스무디 이펙트라고 그런 그 부동산 학계에 쓰는 용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통계 시세는 그렇게까지 가파르게 확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정부 대책이 워낙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상고 하중 정도로 봤거든요. 네.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세제 드라이버가 결국은 매수세를 좀 위축시키면서 좀 하반기에는 조금 쿨다운 될 거로 봤는데 이게 상반기부터 이게 들어와서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상중 하중 이렇게 보고 수도권 중심으로 네, 네. 지방은 괜찮을 겁니다. 지방은 뭐 여전히 수도권과의 갭을 좀 메우려고 그럴 거고 지방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수도권은 서울이 움직이면 다른 여기 인천 경기는 같이 또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어떻게 보면 동조화 현상 이게 좀 있을 거로 보고 있죠. 2026년 세제 개편안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경우는 이제 종료가 5월 9일자로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손질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 얘기는 지금 내가 아직 실현하진 않았지만 평가 이익상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걸 시장에 이제 시그널로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하겠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화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지만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인데 이 심리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겠죠.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5월 9일 이후로 양도를
입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플러스 20%의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되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플러스 30% 그리고 이제 뭐 지방세까지 고려를 하면 실효세율이 82%가 넘어가는 정도의 어떤 세금을 부담을 갖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익이 많이 이루어진 집이 있을 거고 또 아닌 집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익을 많이 본 상황에서 10억의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5월 9일이 넘어가면 8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중에.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실질은 보유세 강화가 굉장히 큰 이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갖고 있는데 비용이 든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예전에 뭐 한 10억 남짓한 집을 대출을 뭐 한 5, 6억 가지고 4, 5억 정도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30억 부자가 된 시장이잖아요. 뭐 50억 부자가 됐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럼 50억, 30억이 굉장히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부자잖아요, 말 그대로. 그럼 그 부자가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부담을 견뎌낼 수 있는 게 진짜 부자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전략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함에 있어서도 그럼 오롯이 보유했던 사람들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거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레버리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전체 금액에 대한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그것도 잠깐만 부담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방향성 자체가 이제 그 부담에 대해서 늘리겠다라고 하는 상태니까 진짜 부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진짜 부자들이 지금 우리가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 많이 내잖아요. 뭐 연봉 한 3억 넘어가면 1억은 세금으로 내거든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럼 그만큼을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5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의 어떤 세금을 기꺼이 부담할 수 있는 부자인가. 를 판단하겠죠.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매물이 4월 한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문제잖아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나머지 동네는 별로 그게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민감하잖아요. 일반 세율이거든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어쨌든 처분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토지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시청이나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일반 거래하고 이게 절차가 다릅니다. 자, 먼저 이거 거래를 하려면은 두 사람끼리 합의를 봐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돈을 걸어요. 그러면 약정서를 씁니다. 그러고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 이제 이렇게 허가 신청을 하는데 그게 이제 15일 안에 이 허가를 내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휴일이 있잖아. 그래서 20일에서 25일 정도 걸려요. 넉넉하게 한 달은 잡으셔야 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4월 중순까지는 매물이 나온다는. 그 이후에는 이제 못 팔죠. 허가를 못 받아서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그때 이제 좀 나오는 거고 그럼 지금 중개업소 가보면 그게 전부 다 다주택자 매물이냐? 아니요. 1주택자 매물하고 섞여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자 장독공제의 축소 가능성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 집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사결정을 빨리 하도록 어떻게 보면 독려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거든 그걸요. 왜냐하면 이게 공식적으로 내가 얼마 이렇게 줄이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대부분이 이 상상력과 이 어떤 합리적 개연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10년 보유, 10년 거주한 사람들은 지금 파는 게 나올 수도 있죠. 그 매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4월 중순까지는 매물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반기에 그러면 1주택자 장독공제를 축소하면 그때부터는 결국은 1주택자 중심으로 매물이 집중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독공제는 기본적으로 8대 12억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하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매물이 고가주택, 뭐 강남이나 뭐 한강벨트 쪽으로 이런 쪽으로 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올해는 상급지 갈아타기 문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처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죠. 2026년 무주택자들의 부동산 매수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지역적으로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지역의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면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특히나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고민해 볼 수 있는 건데 왜 우리가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살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집값이 엄청난 이익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 또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하는 건데 지금 어떤 이제 시장 상황이나 어떤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라든가 정책의 그 기조를 봤을 때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기에는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다. 또 지금 어떤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선택의 시점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지 갈아타기하고 강남 진입, 뭐 한강벨트 진입은 진짜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보셔야 돼. 그러니까 타이밍을 전혀 무시하면 안 돼요. 아니면 폭풍 오는데 왜 밖에서 일하고 있어요. 빨리 지하철에 숨어야지. 어느 정도 지금 정책 변수가 이 태풍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당연히 신경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하나 하고 나머지는 뭘 보냐면은 바로 매물의 가격 경쟁력을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2023년 이럴 때부터 타이밍을 재집하십시오. 이 집값이 싸잖아요. 지금 고점 대비 20% 30% 떨어져 있는데 그걸 왜 타이밍을 재요? 불안기 때 집을 사셔야 되죠. 그래서 타이밍 재지 말라. 타이밍은 게으른 사람이 재는 거다. 부지런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하고 이게 좀 뭐고 입을 벌리고 감나무 밑에 있으면 이게 뭐 감이 떨어져요? 오히려 내가 온 동네 감나무 밑을 다 뒤져야 되죠. 그중에 상한 게 있는지 먹을 게 있는지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내 집 장만을 하려고 그러면은 논문 쓰는 것과는 다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게 대장주를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조금 영향을 덜 받더라도 이게 다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현재로는 뭐 대충이야 그냥 이게 뭐 가늠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게 현실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잘하는 거는 시세보다 많이 싸게 사는 거예요. 그 다리품을 팔아서. 그래서 제가 가격 경쟁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개인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전문가들도 뭐 거의 다 틀리는데 그러면 내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예요. 시세보다 싸게 사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물의 가격 경쟁력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최근에 거래되는 걸 보고 그거보다 뭐 가령 뭐 한 5% 내지 뭐 아니면 10% 정도 아니면은 그거는 이제 최근에 주로 인기 있는 이른바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다음에 광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동작, 영등포, 그다음에 과천, 분당 이런 데들은 이게 정고점을 다 돌파해 버렸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 가격보다 어느 정도 싼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아직 고점을 해보지 못했어요. 지금 뭐 외곽 지역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8% 30%도 많아요. 시세 자체가. 그거는 그냥 조금 싼 거 뭐 그냥 필요하니까 그냥 사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세, 통계 시세가 아니라 바로 이 매물의 어떤 그런 가격대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싸게 사라. 무조건 싸게 사라. 그리고 또 싸게 사라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반인의 최고의 저는 재테크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6년 1주택자들의 부동산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특히 근데 이미 조정이 된 지역도 많거든요. 이미 이제 전고점 대비해서 절반인데 거래량 살아나지 않는 지역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필요로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선택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1주택자는 상급지로 이제 또 갈아타고 싶을 거고 아니면 지금 현상 유지할
할까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신중하게 조금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부분 이제 현상 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급지로 갈아타려면 상급지로 가는 것에 대한 갭 자체를 마련할 수 있는 구조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면서 기존의 대출보다 더 대출을 늘리는 형태로 상급지로 갈아타는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과 같은 어떤 부채 한계 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금융 환경을 고려했을 때는 빚을 더 늘리는 선택을 하는 거는 사실은 좋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빚의 크기를 줄이는 것, 이게 1주택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의사결정 부분은 바로 간절하고 절박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강한 필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집을 비싸게 사더라도 내가 워낙 강한 어떻게 보면 필요를 갖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불확실성에 내가 대응을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특히 갈아타기 하실 때 내 집은 조금 손해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비싸게 팔고 저거는 싸게 산다. 사고.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기본적으로 옮길 때는 손해보는 거예요. 왜? 내가 가고 싶은 집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내 거 싸게 팔고 싸게 옮긴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팔고 사셔야 돼. 지금은 선매도 후매수 원칙을 지키셔야 돼. 지금 만약에 선뜻 사놓고 있잖아요. 저거 3년 안에 못 팔면은 완전히 그렇게 상태로 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은 인생에서 가장 큰 쇼핑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집을 팔았어. 근데 중개업소 가니까 집주인이 안 판대. 그러면 갑자기 멘붕이 오거든요. 그럼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것 때문에 팔겠다고 뭐 서약 쓴 것도 아니고 말이라는 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거래할 때는 자기의 분노나 감정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후보 메모를 한 개 내지 2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이게 그 옮겨타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것저것 내 자신이 없다. 아이고 지금은 겁이 나서 못 옮길걸요. 그러면 그냥 전세 놓고 전세 사세요.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본인들 개별적으로 다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증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시장이고 지금도 증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버틴다라는 거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감당할 수 있으면 당연히 뭐 감당하면 되는 거죠. 어떤 자기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부를 부동산으로 가져가겠다. 그런데 시장의 흐름 자체는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던 자산 시장의 형태가 어떤 금융시장 쪽에 비중이 옮겨가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럼 본인이 부동산에 더 그만큼 자산 비중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버티기를 하겠죠.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만 이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이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면 버티기보다는 좀 최소화하고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이런 선택들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파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집 부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집만 있는 사람들. 평가 뭐 집이 내가 3, 4채, 5채 있으면 뭐예요? 당장 쓸 돈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현실적인 선택이 매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 버틸 수 있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집으로 갈아타는 형태 이런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지역 거주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재개발은 그나마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재개발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나중에 아파트로 바뀔 뿐이지 지금은 토지나 뭐 비아파트 쪽이니까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성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걸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이게 잘못하면 뭐 아니면 도거든요. 이게 재개발해가지고 물린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저 같은 좀 보수주황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재건축 대상이 나을 것 같은데요. 내가 가서 살 수 있잖아요. 약간 내가 그 시장에서 나름대로 내가 분석을 잘한다 그러면 재개발 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인이라면 저는 재건축도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재건축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저게 문제인데 그런 것도 괜찮아요. 지금 제초안 규정을 보면은 10년을 보유하면은 이 재건축 부담금을 80% 깎아주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이 좀 덜하잖아요. 어쨌든 재건축이 좀 더 그나마 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좀 낫다고 보네요. 이 리스크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재건축이 언제 될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너무 오래되지 않는 가성비 높은 한 15년 정도 된 주택이 더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얼죽신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냈잖아요. 그 어느 정도 신축이라는 걸 벌써 얼마 됐어? 2년 됐잖아요. 그게. 지금은 뭐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파트 수명을 30년 정도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정도가 새집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뭐 뉴욕 월가리인데 가보면 맨하탄은 100년 가잖아요. 거기는 30년까지 새집이에요. 201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가 고호파 바람이 불어가지고 외장재를 보면 뭐 이게 그냥 똑같아요. 새로 지은 거나 적은 거. 지금 잠실에 리센츠라고 있는데 그 시장이 그 바로 밑에거든 우리나라의 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그거 올해 18년 됐어요. 가보세요. 새집이지. 그래서 저는 30년까지는 새집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누구는 뭐 새집 안 가고 싶어요. 근데 뭐 가성비 전략 차원에서 뭐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된 것들도 뭐 저는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실속 소비라든지 뭐 이런 알뜰 소비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요새는 친세권 이런 얘기가 진정집 가까운데 또 뭐 처세권 처갓집 가까운데 어떤 날은 뭐 시세권 시댁이 가까운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이게 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재테크 하나만으로 이게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특히나 이제 결혼을 하고 외길 놓으면은 그렇지 않아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최상보다 최적이 나은 거예요. 최적이. 나한테 맞춤형. 여러 가지 출근거리라든지 또 뭐예요? 그다음에 뭐 자녀의 어떤 그런 육아 문제라든지 돌봄 문제 이런 걸 다 고민해서 결정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왕이면은 저는 좀 대단지 중심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청가고 넘는. 왜? 앞으로 부동산은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시세가 오르는 것보다 황금성, 유동성이 아마 생명이 될 겁니다. 이걸 거래 회전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아파트에는 거래가 안 돼요. 작년에 전체 주택 거래를 한 가운데 아파트 거래 비중이 차지하는 게 77%인가? 많을 때는 80% 넘어요. 저 광주하고 제가 보니까 대구는요. 많을 때는 93%까지 돼요. 이 아파트 편식 사회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아파트를 선호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재테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저는 황금성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아파트를 중금융 상품, 유사금융 상품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저는 이치는 어쨌든 간에 뭐 내가 사는 데는 다 좋은 데야. 근데 그거를 사실 때 조금은 나중에 이제 팔 걸 대비해서 조금 대단지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거. 그 정도만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는 결국 집사람한테 맡기면 돼요. 남자들 나대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좀 간단하게 이 문제를 생각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시행자인 거예요. 내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그 사업에 참여를 통해서 이익도 가져가지만 그 사업의 리스크도 짊어지는 게 조합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공사비를 조달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서 자기들은 조금 그거보다 싼 값에 분양을 받고 나머지 이제 사업비의 일부를 팔아서 조달하는 형태.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그거에 대한 손해 부분을 조합원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합원들의 기대치는 이제 지금 아직 거래가 완성이 안 됐지만 신축 아파트가 이 주변에 얼마를 하니까 근데 부담금은 한 얼마 정도 될 거니까 지금 시세가 60억이라고 하면 부담금이 10억이다. 그럼 내 집은 50억 정도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50억 중에서 앞으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깎아서 한 40억? 뭐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매도를 이제 가격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거 일반 분양해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 뭐 하면
40억이 아니라 30억에 분양이 될 건데 또는 40억에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오롯이 내가 같이 전전긍긍하면서 이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나중에 일반 분양되는 물량을 받을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겠죠. 사업비 자체는 계속 변동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사업비 자체도 사업이 일사천리로 빨리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업비가 늘어나는 항목이 금융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그러니까 집어넣고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 사업을 한다면 당장 뭐 빚진 건 아니니까 크게 뭐 돈 늘어날 일이 없지만 빌려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용은 늘어나요. 공사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 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안 들어주면 난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이런 어떤 다수가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강남의 아파트 뭐 재건축하면 뭐 5억이면 분담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기본이 한 10억 정도 추가 부담금 얘기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될지에 대한 부분도 미지수고 또 어떤 부담에 대한 부분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있고 이걸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리스크를 안아가면서 지금 시세 대비해서 기대하는 금액을 기꺼이 내주면서 사줄 사람이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파는 것 자체도 이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냥 참여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조합원의 지위 양도 양수에 대한 부분들이 규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팔 수 있는 여건에 도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골치 아픈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소유하고 계신 원주민들이 많이 그렇죠. 보유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앞으로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이 사업을 위해서 당장 쓰지도 못하는 돈 남들은 뭐 몇십억 부자라고 하는데 아직도 쓰러져가는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